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 알려드릴 대구일과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효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설문조사해야 하는 대상이 너무 많을 때 전체 집단 중 일부만을 뽑아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론조사는 선거 시 후보별 지지율, TV 시청률 등을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언제나 정확할까요? 일부 집단만을 뽑을 때 편향적인 집단이 포함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변수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여론조사 자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신뢰 수준이나 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흔히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95% 신뢰 수준, 그리고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와 같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여러 용어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집단이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체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때 모집단이 일부를 뽑아내어 조사한 결과로서 모집단이 성질을 추측할 수 있는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 말합니다. 표본 집단은 모집단이 크기가 너무 커 모집단이 모든 자료를 조사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각 후보별 지지율을 조사한다고 하면 모집단은 전 국민이 됩니다. 이때 전 국민의 의사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표본 집단으로 전 국민 중 1000명을 뽑아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전 국민의 각 후보별 지지율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A 후보의 지지율이 50%, B 후보의 지지율이 30%, C 후보의 지지율이 20%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전 국민이 정확히 50%가 A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후보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표본 집단 안의 A 후보자 지지자 비율이 표본 집단 안의 A 후보 지지자 비율이 전체 국민 중 A 후보 지지자 비율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B나 C 후보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입니다. 국민 5천만 명 중 50%가 A 후보를 지지하며 30%가 B 후보를 지지하고 20%가 C 후보를 지지한다고 할 때 이 중 1000명을 뽑았을 때 대략 50%가 A 후보를 지지하며 대략 30%가 B 후보를 지지하며 대략 20%가 C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95% 신뢰 수준이란 동일 조사를 100번 실시했을 때 5번 정도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는 A의 지지율이 표본 집단에서 50%였다고 할 때 모집단에서 지지율이 50 빼기 3.1%에서 50 플러스 3.1%까지 46.9%에서 53.1%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를 활용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라는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별,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집단 중 특정 집단만이 여론조사에 반영된다면 여론조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단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러 집단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집단이
전체를 구성하는 비율에 따라 표본 집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층화 추출법과 할당 추출법입니다. 층화 추출법은 모집단을 여러 층으로 분류해 각 층별로 표본 집단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모집단을 구성하는 비율에 따라 층별로 서로 다른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비례 층화 추출법, 층별로 서로 다른 수의 표본을 추출하지 않는 것을 불비례 층화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비례 층화 추출법은 전체 모집단이 여론을 정확히 측정할 때 유용하며 단순히 집단 간의 의견 비교, 소수 집단의 의견 반영 등의 의의가 있을 때는 불비례 층화 추출법이 유용합니다. 현대에는 최적 분할 층화 추출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최적 분할 층화 추출법이란 층별로 동질적인 집단과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할 것이므로 동질적인 집단에서는 소수만 추출하고 이질적인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수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질적인 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집단이며 이질적인 집단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갖는 집단을 말합니다. 최적 분할 층화 추출법은 작은 표본 집단으로도 오차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할당 추출법은 모집단이 알려진 비율에 근거하여 표본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정확한 층별 모집단 구성 비율을 알지 못하고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얻고 모집단이 알려진 비율에 근사한 표본 집단을 얻을 때까지 표본을 얻습니다. 할당 집단은 모집단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지만 적어도 그 모집단이 여러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고객 중에는 남성이 25%, 여성이 75%라고 합니다. 이때 이 회사는 고객을 무작위로 뽑아서 표본 집단을 구성하며 표본 집단이 남녀 성비가 1대 3에 가까워질 때까지 고객을 뽑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할당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고 그 집단 안에는 이질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모집단을 여러 집단으로 나눈 뒤 집단들 중에서 무작위로 일부 집단만을 추출해 그 집단만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군집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문제에 조사할 때 그 고등학교 내부에서는 일진, 공부를 잘하는 학생, 공부를 못하는 학생,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등 다양한 이질성을 갖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고등학교는 대부분 이러한 비슷한 요소들을 갖기 때문에 이 요소들 간에는 이질성, 집단 간에는 동질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군집 추출법을 사용하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통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일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출구조사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일단 출구조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구 추출법. 그 다음 두 번째, 계통 추출법이 있습니다. 현재 출구조사는 대표구 출구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계통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둘을 각각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표본 투표자 수를 알아보고 발생하는 오차를 조사하면서 실제 출구조사가 이루어진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 것입니다. 대표구 추출법은 과거에 실시된 선거에서 특정한 한 선거구 안에서 가장 최종 선거 결과와 근접한 결과를 보인 투표소를 골라서 그 표본을 해서 다양한 통계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판단 추출법, 그리고 전문가 선택이라고도 불리는 비확률 추출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안으로는 적절 기준에 따라서 투표소를 정리하여서 개통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될 단순 개통 추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표구 추출법은 비확률 추출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론적으로 표본 추출 오차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확률 추출을 통해서 결과값을 추출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표본의 크기를 통한 최대 오차의 한계, 즉 생길 수 있는 최대한의 오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오차의 한계는 최종적으로 조사된 표본 투표자 수를 뜻하는 표본 크기 n과 신뢰도 95%라는 조건 하에서 루트 n분의 pq 곱하기 1.96으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p와 q는 조사하기 전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p와 q를 각각 2분의 1이라고 두고 최대 한계 오차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차의 한계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q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0.25 이거는 루트 n분의 1으로 최종적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출구조사에서 조사된 표본 투표자 수가 1000명이고 신뢰도가 95%라면 최대 한계 오차는 이렇게 루트 1000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3.16% 정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보자면 2004년에 실시된 총선의 경우 출구조사는 각 선거구별로 10개의 투표소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투표소에서 200명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최종 표본이 따라서 200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대 오차의 한계는 루트 2000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약 2%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표하는 최대 오차의 한계를 통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 즉 조사할 사람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오차의 한계를 4%라고 설정한다면 아까 제시된 식 루트 n분의 1, 이 식을 변형하여서 루트 n분의 1 곱하기 100은 4라고 두고 계산을 하면 n은 대략 625명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목표로 하는 최대 오차의 한계가 3%라면 대략 1111명 그리고 2%라면 약 2500명을 조사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구 추출법의 한계는 첫 번째, 투표소를 추출하고 두 번째, 추출한 투표소 내에서 조사할 투표자 수를 추출하는 이런 짐락 추출법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짐락 효과를 오차의 산출 과정 중에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짐락 효과를 오차 산출에 반영하면 실제 오차 한계가 위에서 다룬 단순 확률 추출을 가정하고 수행할 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이러한 짐락 효과를 고려한 단순 계통 추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단순 계통 추출은 투표소를 랜덤 나열한다는 점에서 단순 확률 추출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표본 투표소에서 투표자를 다시 k분의 1 계통 추출로 선정하면 이러한 출구조사는 이론적으로 2단 짐락 추출법, 즉
두 번 조사할 대상을 고르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K분의 1 계통 추출이란 목록의 K번째 요소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조사 방법이며, 이때 K는 표직 간격을 뜻합니다. 이러한 짐락 추출을 행하기 때문에 짐락 효과를 고려한 설계 효과라는 인자를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 효과는 DEFF로 표기하면서 7분의 1 계통 추출에서는 DEFF가 3.2474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 표본의 크기는 DEFF분의 N으로 표현되며 DEFF는 설계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구했던 95% 신뢰 수준에서 목표 오차의 한계가 4%가 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625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짐락 추출법에서 짐락 효과를 고려하면 625 곱하기 DEFF가 표본의 크기, 즉 조사해야 할 사람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출구 조사의 경우 각 표본 투표소에서 K분의 1 계통 추출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설계 효과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구 조사는 6개에서 10개 정도의 투표소를 추출하고 각 투표소에서 7명 중 1명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분의 1 계통 추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DEFF, 그러니까 설계 효과는 DEFF는 1 플러스 가로 K분의 N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델타라는 식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N은 투표소별 평균 투표자 수, 그리고 델타는 유사성 개수, 그리고 K는 표직 간격을 뜻합니다. 유사성 개수란 설계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도입한 짐락 내의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델타는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값이므로 지금 계산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델타는 1-SYU 제곱분의 SYW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 SYU 제곱과 SYW 제곱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N의 N은 N번째 투표소의 투표자 수, 그리고 P는 전체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득표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95%의 신뢰 수준에서 4%의 목표 오차를 가진다면 단순 확률 추출에서는 아까 구했듯이 625명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계통 추출을 한다면 DEFF 값을 곱하여서 표본 크기를 구하여야 하는데, 즉 7분의 1 계통 추출에서 DEF 값이 3.2474였기 때문에 625 곱하기 3.2474를 해서 그러면 2031명을 조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구조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PCA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정호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친구들과 같이 일과학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고요. 오늘 PCA 특강을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PCA라는 건 사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통계 툴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유가 분해라는 것도 있고 몰라도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다뤄볼 것은 PCA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계 툴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PCA입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라고도 부르고요. 얘를 쉽게 말해서 얘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 분석 방법이 가장 기본적임에도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쉽진 않은데 사실 그래도 널리 쓰이는 이유가 해당 수학적 툴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개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리면서 배우게 될 텐데, 바로 통계의 기본인 오차를 줄임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그려진 우리가 많이 본 일반 좌표계처럼 생기는 거 위에다가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들입니다. 그쵸? 변수가 막 5, 6개 되니까 인간이 그냥 쳐다보고 얘들을 뭐 우열을 가리고 이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PC를 사용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을 좌표기 위에 나타내고 그들로부터 직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 직선을 그어주는데, 그 직선에 우리가 또 이제 요 점점점점이라고 하죠. 얘들 요 친구들 하나하나가 다 샘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고 이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직교하는 직선 하나 그려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벡터 많이 들어보신 친구들 있을 텐데, 벡터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은 이 우리가 방금 뭘 한 거죠? 벡터들로부터 직선에 이루는 벡터를 하나 그려줬고, 그 직선이 이 벡터와 만나는 그 지점, 교점을 우리가 사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추출된 벡터라고도 하게요. 사용으로 하는 게 솔직히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추출된 벡터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직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벡터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겹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또 각각의 벡터들은 전체 분산 중 일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은 전체 분산 중 가장 많은 분산을 설명하고, 두 번째 벡터는 첫 번째 벡터와 직교하는 모든 벡터들 중 잔여 분산의 최대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되죠. 우리가 분산을 중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분산이 크면 클수록 그 기준값으로부터 하나하나의 오차값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산을 최대치로 설정을 한다는 것은 자료 사이의 중복을 막기 위함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벡터를 우리가 직선으로 그어서 표현을 했는데, 그 벡터가 사실은 그 벡터의 길이가 이제 기준값으로부터 그런 벡터들 간의 거리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오차를 줄인다면서 분산을 크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림에 나타났듯이 자료 간의 이 겹치는 부분을 줄이는 거는 분산을 최대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료 간의 이 기준값과 자료 간의 오차를 줄이는 것은 그렇죠. 요 벡터의 길이를 작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미니멈으로 직교하게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한 차원 줄인, 이제 변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개념이니까 변수를 하나 줄인 자료값이 그나마 이제 5원본에 가깝고 전체 경향을 잘 나타내는 방향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주성분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린 이것을 이제 정사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정사형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은 원뿔이 있는데, 원뿔, 종이컵 뒤집어 놓은 모양의 원뿔이 있는데, 그 원뿔을 이제 위쪽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위쪽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뾰족한 부분이 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종이컵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종이컵을 옆에서 뭐 밑에서 바라보던 그런 입체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위에서 바라보면은 3차원 모양에서 2차원 모양인 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원뿔 말고 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정사형이라는 것은 차원을 하나 낮추고 그 자료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원을 낮출 때 이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그대로는 힘들더라도 그대로 거의 가깝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변수 하나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PCA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린 이걸 정사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쉬운 건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개념을 알아볼 뿐이지 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 PCA의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알고 싶고. 근데 사실 이거를 PCA 과정을 코드로 나타내고 평균값을 정의하는 과정은 공분상행렬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일종의 행렬로서, 숫자의 나열로서, 행렬이라는 건 숫자의 나열인데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y는 x 방향으로 뭐 분산을 담고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까지 알려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렬로서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해주고 뭐를 담고 있냐면은 얼만큼이나 함께 변화하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얼만큼이나 그리고 이제 함께 변화하는가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공분산 행렬이 PCA 분산 찾기의 기본적인 작동 프로토콜이 되기 때문에 코드에서도 이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선형대 수학을 수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학에 관심이 있고 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선형대 수학을 수강하게 되면 아이겐 벡터 또 이제 우리말로는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건데 아이겐 벡터가 그 자체로 데이터의 분산 방향을 알려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뭐 도통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고유 벡터라는 것 또한 선형 변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정립되면 별 어려울 게 없는데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위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굉장한 간단한 수학 문제 있죠. 1km는 몇 미터입니까? 1000m죠. 근데 그거를 1km를 1000m로 1000m 단위로 변환을 하면 이게 그래서 1km를 미터 단위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좌표계의 근간을 바꾸는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아예 바꿔버리는 이거를 하나의 선형 변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또 낮은 차원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충 그런 원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km와 1m가 해당 좌표계의 가장 고유하고 기본적인 벡터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그 선형 변환한 또는 선형 변환하지 않은 좌표계에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값을 고유값이라고 하고요.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개념 사이의 연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요하기 때문에 선형대 수학은 정말 이해하기도 어려우면서 수학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보고 싶어 하셨던 여기 제가 직접 준비한 코드들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뭐 이미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코랩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요. 사용자의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좀 날리더라도 구글 메인 서버의 하드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GPU나 램도 조금 그런 걱정으로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PCA 자체가 그렇게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먼저 불러온 라이브러리부터 보자고요. 판다스, 넘파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게 세 개가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컴퓨터 과학이나 뭐 영상 처리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라이브러리 세 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컴퓨터 과학자들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라이브러리들이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들을 정의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PCA 과정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로 준비한 샘플은 자동차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제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통수에 따른 이 차량의 종합 성능비라는 거죠. 기통수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알 텐데 차량에 엔진이 있고 엔진은 실린더의 회전 운동으로 인해서 출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폭발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실린더라는 녀석이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실린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료가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힘은 더 세겠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V4라고 하죠. 실린더 4개인 친구 그리고 V8이 있는데 V4의 전체 배기량이 뭐 1000리터 말도 안 되지만 1000리터는 좀 이상하고 예를 들어 1000cc라고 해봅시다. 1리터죠. 근데 만약에 V4의 배기량이 1000cc고 V8의 배기량이 200cc다. 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연료를 적게 넣은 V8은 연료를 많이 넣은 V4보다 당연히 출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V4가 언제나 V8보다 강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성능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배기량만 알려주면은 그냥 우리가 전체 출력을 제공받으면은 그냥 V8이 더 세네, V4가 더 세네 이렇게 단순히 계산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변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PCA를 통해서
변수를 하나씩 나뭇가지 채듯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전체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종 요 파일은 엑셀을 이용한 우리 주제가 엑셀을 이용해서 통계 툴을 한번 만져보는 거잖아요. 이건 엑셀을 이용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 엑셀을 하면은 이런 파일의 형태를 많이 보죠. 요거는 조금 다른 파일 형태인데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CSV 파일이라고 데이터 과학에 좀 많이 쓰이는 친구들 CSV 파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여기서 ABCDEF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변수명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정을 해줬던 게 MPG 말퍼갤런이라고 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얘는 이제 배기량이고요. HP는 홀스파워 당연히 출력이겠고, 웨이트는 아시죠? 중량입니다. ACC는 제로백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차들 보면 제로백이 거의 더 느리죠. 8초. 근데 이때 당시에는 8초 정도는 되게 빠른 거였다고 합니다. 됐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실린더가 탁탁탁 나오죠. 888888 뭐 간혹가다 4, 6, 5, 1, 5, 4, 6, 6, 6, 4, 4, 4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변수를 분리해 줄 거예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할 거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y축을 실린더로 잡아라 이 친구야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값을 x축에 넣거라 라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겠죠. 실제로 코드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첨부해준 파일을 보고 콜앱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매우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프린시펄 컴포넌트, 주성분 1, 주성분 2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고갤런, 모시기 중량, 뭐 출력 이런 거 다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상시킨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상시킨 값이 진짜 딱 봐도 비교가 가능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이로 하면은 실린더라는 0, 1, 2, 3, 4 식으로 정의를 좀 보게 되면은 파이널 이후로 이제 별거 없지만은 서브플롯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x와 y 라벨을 폰트 사이즈를 따로따로 정의를 해주고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작업에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 돼요. 잠시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작업이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x 스케일, y 스케일 잡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린더 864 있다. 그리고 각각 컬러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이거는 헥스 코드죠, 여러분. 헥스 코드? 뭘까? 그냥 색깔을 저장해주는 하나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디든 딱 집어넣으면 원하는 색깔이 나오죠. 대충 그렇게 됐고 864에 대한 각각 실린더 개수의 864 있는데 그거에 하나하나씩 색깔을 정해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참 궁금하죠. 제가 relationship between cylinders and vehicle performance by J 접니다. J 제가 만든 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그쵸? 이게 8이고 이게 6이고 이게 4니까 보면은 V8, V6, V4가 이쪽으로 갈수록 차량의 종합 성능비가 좋다는 거죠. 출력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정상시킨 값들을 기준으로 PCA를 한번 이렇게 돌려봤더니만 정말 멋진 결과가 나왔다.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참 쓸만하게 잘 그려졌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하고도 우리가 PCA를 통해 보려고 얻은 결론은 기통수와 차량 성능 간의 확실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기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차량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저 배기량이 작은 V8 차량이 V4보다는 종합 성능비가 작다는 단편적인 샘플들만 바라보아 V8보다 V4가 강하다는 잘못된 결론이 아닌 다양한 샘플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V8의 성능이 대체적으로 V4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좋은 PC이고요. 모수가 늘어날수록 이 점이 찍히는 공간은 많아질 테니 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라미터라고도 하는데 실험을 얼마나 했냐 이 말입니다. 샘플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통계 분석이 더욱더 정확해지겠죠.
데이터를 가장 이제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거나 컴퓨터 과학자가 되거나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거나 간에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을 때 수준 높은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걸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PCA 결과를 얻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도 해보고 정치도 해보고 했지만 촬영 영화가 진짜 제일 잘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데이터를 한번 수집할 수 있다면 잘 수집해서 CSV 파일로 만들어보고 제가 배부하는 코드 파일로 주성 분석 과정을 한번 눌러보세요. 되게 재밌었고 이제 PC라는 과정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좀 해보면 좋겠고 뭐 자기 컴퓨터 성능이 안 좋다고 또 못하는 거 아니니까 콜앱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제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참 고등학생의 지루한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PCA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